전쟁이 터졌다는 뉴스에 주식 계좌가 녹아내렸습니다. 그런데 정확히 24시간 뒤, 그 계좌가 다시 폭발하듯 솟구쳤습니다. 세상이 하루 만에 평화로워진 걸까요? 아닙니다. 전쟁은 그대로고 리스크도 그대로입니다. 변한 건 딱 하나, 시장의 마음뿐이었습니다. 도대체 그날 밤사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남들이 공포에 질려 던진 주식을 바닥에서 입을 벌리고 쓸어 담은 그들은 누구였을까요? 오늘 이야기는 단순히 주식시장의 등락을 다루는 게 아닙니다. 이건 인간의 본성을 거스른 자들이 부를 가져가는 자본의 이동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경제의 속마음, 오늘 이야기 시작하겠습니다. 2026년 3월, 대한민국 증시는 그야말로 지옥과 천당을 오갔습니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며칠 전 그날, 스마트폰 증권 앱을 켜기가 두려웠던 분들 많으실 겁니다. 코스피가 하루 만에 무려 12.06%가 빠졌습니다. 이게 어느 정도 충격이냐면요. 우리가 겪었던 금융위기, 닷컴 버블, 그 어떤 때보다 순간 낙폭으로는 역대 최대치였습니다. 698포인트가 증발했습니다. 숫자로만 들으면 감이 잘 안 오실 수 있는데요. 시가총액으로 따지면 수백조 원이 사라진 겁니다. 이걸 좀 더 피부에 와닿게 설명해 드릴까요? 대한민국 1년 국가 예산의 절반에 가까운 돈이 단 6시간 만에 허공으로 사라진 셈입니다. 서울의 웬만한 아파트 단지 수십만 채가 지도에서 지워진 것과 다를 바 없죠. 대한민국 국민 1인당으로 환산하면 갓난아기부터 노인까지 전 국민이 앉은 자리에서 수백만 원씩 지갑을 털린 것과 똑같은 충격이었습니다. 이유는 명확해 보였습니다. 중동발 리스크. 기름값이 치솟고 환율이 요동치니까 이제 한국 경제는 끝났구나 하는 공포가 시장을 지배했죠. 사람들은 너도 나도 일단 팔고 보자며 매도 버튼을 눌렀습니다. 공포는 전염병보다 빠르거든요. 직장인들은 화장실에 숨어서 떨리는 손으로 매도 주문을 넣었고, 전업 투자자들은 모니터 앞에서 망연자실했습니다. 그런데 정말 기가 막힌 일은 바로 다음 날 벌어집니다. 어제까지만 해도 망할 것 같던 시장이 개장하자마자 미친 듯이 오르기 시작합니다. 1%, 2% 오르는 수준이 아니었습니다. 무려 10% 넘게 급등했습니다. 어제는 파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거래를 잠시 멈추는 매도 사이드카가 걸리더니 오늘은 사는 사람이 너무 많아서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주식시장 화면이 멈추는 그 순간 투자자들은 어제와는 정반대의 의미로 심장이 멎는 듯한 기분을 느꼈을 겁니다. 어제는 공포에 얼어붙었고 오늘은 환희와 당혹감에 얼어붙은 거죠. 이틀 사이에 지수가 20% 넘게 널뛰기를 한 겁니다. 여러분, 1,000만 원을 투자했다면 하루 만에 120만 원이 사라졌다가 다음 날 다시 100만 원이 생기는 시기입니다. 월급으로 치면 한 달치 월급이 하루 만에 날아갔다가 다음 날 다시 입금된 꼴인데 이게 말이 됩니까? 하루 만에 중동의 평화가 찾아왔나요? 유가가 반토막이라도 났나요? 펀더멘털, 즉 경제의 기초 체력은 단일도 변하지 않았습니다. 기업들은 여전히 물건을 만들고 있었고 수출 선박은 정상적으로 출항하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여기서 아주 불편한 질문을 하나 던져야 합니다. 모두가 무서워서 팔았는데 도대체 누가 그 엄청난 물량을 탐욕스럽게 사들였을까요? 우리가 소주잔을 기울이며 한숨 쉬던 그 밤에 누군가는 샴페인을 터뜨릴 준비를 하고 있었던 겁니다. 이 극적인 반전 뒤에는 우리가 모르는 거대한 돈의 설계가 숨어 있습니다. 보통 이런 급반등을 보고 시장이 회복됐구나 라고 안심합니다. 틀렸습니다. 이건 회복이 아니라 손바뀜입니다. 겁먹은 자의 돈이 대담한 자의 주머니로 이동하는 자본주의 역사상 가장 잔인하면서도 확실한 부의 이전 과정이었던 거죠. 마치 포커판에서 겁먹은 아마추어가 좋은 패를 들고도 기권하고 표정 하나 안 변하는 프로가 판돈을 싹쓸이해 가는 장면과 같습니다. 이 현상을 이해하려면 먼저 우리가 왜 그토록 공포에 떨었는지, 그리고 그 공포가 어떻게 누군가에게는 최고의 쇼핑 기회가 되었는지를 뜯어봐야 합니다. 한국거래소의 데이터를 보면 이날 개인 투자자들의 매도 물량은 역대급이었습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의 움직임은 아주 묘했습니다. 여기서 더 놀라운 건
이 롤러코스터 장세가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더 자주, 더 강력하게 일어날 거라는 사실이죠. 왜냐고요? 지금 시장을 움직이는 건 사람이 아니라 기계와 심리가 결합된 괴물이기 때문입니다. 그날 여러분의 심정은 어떠셨나요? 아마 뉴스를 볼 때마다 가슴이 철렁했을 겁니다. 중동 확전 위기, 유가 100달러 돌파, 환율 1,500원 위협. 이런 헤드라인을 보면 이성이 마비됩니다. 뇌과학적으로 보면 인간은 이익의 기쁨보다 손실의 고통을 2.5배 더 크게 느낀다고 합니다. 데니얼 카너먼이 말한 손실, 회피 편향이죠. 쉽게 예를 들어볼까요? 길을 가다가 10만 원을 주었을 때의 기쁨과 내 지갑에서 10만 원을 잃어버렸을 때의 짜증을 비교해 보세요. 분명 같은 10만 원인데 잃어버렸을 때의 스트레스가 훨씬 더 오래가고 강렬합니다. 하물며 그게 내 전 재산이 걸린 주식 계좌라면 어떻겠습니까? 내 계좌에서 1,000만 원이 800만 원이 되는 걸 지켜보는 건 단순히 숫자 200이 줄어드는 게 아니라 내 생존이 위협받는 공포로 다가옵니다. 특히 은퇴 자금을 굴리거나 퇴직금을 넣어둔 4050 세대에게 이 공포는 실체적인 위협입니다. 이러다 반토막 나면 노후는 어떡하지? 아이들 학비는 어쩌지? 이 생각이 드는 순간 이성은 마비되고 손가락은 매도 버튼을 누르게 됩니다. 이걸 투매라고 하죠. 그런데 이 투매가 무서운 건 나만 파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옆 사람도 팔고 뒷사람도 팝니다. 이걸 밴드웨건 효과라고 합니다. 남들이 다 도망가니까 나도 모르게 같이 뛰는 거죠. 극장에 불이 났다고 누가 소리치면 불길을 확인하기도 전에 비상구로 뛰쳐나가는 것과 똑같습니다. 다들 파는 데는 이유가 있겠지. 나만 남겨지면 죽는다는 생존 본능이 발동하는 겁니다. 한국거래소 자료를 보면 폭락 당일 개인들의 신용거래, 담보 부족 계좌가 속출했습니다. 쉽게 말해 빚내서 투자한 사람들이 주가가 빠지니까 증권사에서 강제로 주식을 팔아버리는 반대 매매가 쏟아져 나온 겁니다. 이게 하락에 가속도를 붙였습니다. 내가 팔기 싫어도 시스템이 팔아버리는 상황. 이게 지수를 12%까지 끌어내린 진짜 원동력이었습니다. 아침 9시에 반대 매매가 한 번 터지고 장중에 담보 부족 알림 문자가 빗발치면서 오후 2시에 또 한 번 투매가 나오는 그야말로 죽음의 소용돌이였죠. 하지만 여기서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결정적인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주식시장은 제로섬 게임에 가깝습니다. 누군가 팔았다는 건 반드시 누군가는 샀다는 뜻입니다. 주식이 공중으로 증발하진 않으니까요. 그렇다면 그 공포의 정점에서 피 묻은 주식을 주워 담은 건 누구였을까요? 바로 프로그램과 스마트머니입니다. 이들은 감정이 없습니다. 중동 전쟁 뉴스를 보고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그저 입력된 알고리즘대로 움직입니다. 낙폭 과대, 밸류에이션 매력 구간 진입, 매수 실행, 기계적인 판단이 내려지면 인간이 눈 한 번 깜빡일 시간에 1초에 수천 번씩 주문을 냅니다. 실제로 폭락 다음 날, 매수 사이드카가 발동될 때의 수급을 뜯어보면 외국인과 기관의 대량 매수가 포착됩니다. 이들은 알았던 겁니다. 12% 폭락은 경제 펀더멘털의 붕괴가 아니라 심리적 패닉이 만든 착시라는 것을요. 그들에게는 이번 폭락이 백화점 명품관이 전 품목 90% 세일을 하는 블랙 프라이데이처럼 보였을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앞으로 이런 일은 더 빈번해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AI 트레이딩이 발달하면서 시장의 반응 속도는 인간이 따라갈 수 없을 만큼 빨라졌습니다. 악재가 뜨면 기계들이 동시에 매도를 쏟아내 폭락을 만들고 가격이 싸지면 다시 기계들이 동시에 사들여 급등을 만듭니다. 우리는 그 사이에서 멈칫멈칫하다가 털리는 겁니다. 폭락할 때 무서워서 팔고 다음 날 급등할 때 지금이라도 타야 하나 하며 추격 매수하다가 또 물리는 패턴. 이게 개미 투자자의 영원한 굴레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진짜 소름 끼치는 건 따로 있습니다. 단순히 기계들이 사고 팔아서 이런 변동성이 생긴 게 아닙니다. 이 거대한 변동성을 이용해서 누군가는 앉은 자리에서 수조 원의 차익을 챙겨갔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그 수익의 원천은 바로 공포에 질려 바닥에 주식을 던진 우리의 계좌였습니다.
도대체 그들은 어떤 신호를 보고 들어왔을까요? 우리 눈에는 안 보이고 그들 눈에만 보이는 바닥에 신호가 있었던 걸까요? 폭락 다음 날 아침 9시, 장이 열리자마자 빨간 불기둥이 솟구쳤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수직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5분도 안 되어 사이드카가 발동됐습니다. 너무 빨리 오르니 잠시 진정하라는 신호죠. 어제는 지옥행 급행열차였는데 오늘은 천국행 로켓으로 갈아타라니 투자자들은 멀미가 날 지경이었습니다. 대부분의 투자자는 어리둥절했습니다. 아니, 전쟁 안 끝났다며? 왜 올라? 뉴스는 그대로인데 주가만 딴판이니 혼란스러울 수밖에요. 하지만 선수들은 이미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이 본 건 뉴스가 아니라 과매도 지표였습니다. 주식시장에는 평균 회귀의 법칙이라는 게 있습니다. 고무줄을 너무 세게 당기면 끊어지거나 놓았을 때 제자리로 강하게 튕겨 돌아갑니다. 주가도 마찬가지입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오직 공포감만으로 단기간에 너무 많이 빠지면 반드시 제자리로 돌아오려는 탄성이 작용합니다. 마치 물속 깊이 눌러놓은 공이 손을 떼자마자 수면 위로 튀어오르는 것과 같은 이치죠. 전문가들은 이걸 기술적 반등이라고 부르지만 저는 이걸 이성의 복귀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전날 12% 폭락은 분명 과했습니다. 대한민국 기업들의 실적이 하루 만에 12% 깎인 게 아니니까요. 삼성전자가 공장을 닫은 것도 현대차가 수출을 멈춘 것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심리만 무너졌던 겁니다. 이때 스마트 머니들은 계산기를 두드립니다. 지금 주가는 기업 가치 대비 너무 싸다. 전쟁 리스크를 감안해도 이건 박앤세일이다. 이 판단이 서는 순간 그들은 주저없이 방아쇠를 당깁니다. 월가의 전설적인 투자자 존 템플턴 경이 말했죠. 비관론이 극에 달할 때가 가장 좋은 매수 시점이다. 그들은 이 격언을 기계적으로 실천한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할 건 매수 사이드카라는 현상 그 자체입니다. 이게 발동됐다는 건 매수세가 찔끔찔끔 들어온 게 아니라 댐이 터지듯 한꺼번에 쏟아져 들어왔다는 뜻입니다. 즉, 대기하고 있던 거대 자금이 약속이라도 한 듯 동시에 진입했다는 거죠. 이건 밴드웨건 효과의 긍정적 버전입니다. 오른다. 바닥인가 봐. 하는 심리가 퍼지면서 어제 팔았던 사람들까지 다시 매수에 가담하게 됩니다. 어제는 공포의 밴드웨건이었지만 오늘은 탐욕의 밴드웨건이 된 셈이죠. 어제 손절하고 나간 김 대리가 오늘 아침에 다시 주식을 사려고 안달이 난 모습을 상상해 보세요. 이게 바로 시장의 광기입니다. 하지만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이 급반등이 추세적인 상승으로 이어질까요? 그건 아무도 모릅니다. 단지 확실한 건 이 롤러코스터 장세에서 돈을 번 사람은 공포를 이긴 사람이 아니라 공포를 이용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데이터를 보면 흥미로운 점이 발견됩니다. 과거에도 이런 패턴은 반복되었습니다. 2008년 금융위기 때도, 2020년 팬데믹 때도, 역대급 폭락 직후에는 언제나 역대급 반등이 뒤따랐습니다. 일본 증시가 1987년 블랙먼데이 때 하루 만에 15%가 빠졌다가 다음 날 10% 가까이 반등했던 사례와 판박이입니다. 그리고 그때마다 개미들은 바닥에서 팔고 무릎에서 다시 샀습니다. 손실은 확정짓고 이익은 놓치는 최악의 매매를 반복한 거죠. 이건 단순히 주식 실력의 문제가 아닙니다. 인간의 본능 문제입니다. 우리는 떨어지는 칼날을 잡기 두려워하도록 진화했습니다. 원시 시대의 맹수를 보고 도망가지 않은 조상은 다 잡아먹혔으니까요. 하지만 금융시장은 본능을 역행해야 살아남는 곳입니다. 맹수가 나타났을 때 오히려 맹수에게 달려들어야 고기를 얻을 수 있는 이상한 세계가 바로 주식시장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이번 코스피 사태가 보여준 건 단순히 한국 시장의 변동성만이 아닙니다. 이건 전 세계 금융시장이 얼마나 취약한 구조 위에 서 있는지를 보여주는 예고편에 불과합니다. 미국 시장도 일본 시장도 안전지대는 아닙니다. 이건 한국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전 세계 자산 시장이 금리와 지정학적 리스크라는 두 가지 뇌관 위에 앉아 있습니다. 언제 터질지 모르는 시한폭탄 돌리기 게임을 하고 있는 셈이죠.
이번에는 12% 폭락으로 끝났지만 다음에는 시스템 자체가 멈출 수도 있습니다. 자, 이제 좀 더 깊은 구조를 들여다봅시다. 왜 한국 시장은 유독 이렇게 냄비처럼 끓었다 식었다 할까요? 왜 미국이나 일본보다 더 격렬하게 반응할까요? 미국 S&P 500 지수가 3% 빠질 때 우리는 왜 12%나 빠지는 걸까요? 전문가들은 한국 시장의 구조적 취약성을 이야기합니다. 수출 중심 경제라 대외 변수에 민감하다, 지정학적 리스크가 있다. 다 맞는 말입니다. 하지만 진짜 이유는 따로 있습니다. 바로 수급의 쏠림과 레버리지입니다. 한국 주식시장은 유독 빚내서 투자하는 비중이 높습니다. 신용융자 잔고가 20조 원을 넘나듭니다. 이게 평소에는 주가를 밀어올리는 연료가 되지만 위기 시에는 폭락을 부추기는 폭탄이 됩니다. 주가가 조금만 빠져도 담보 부족이 발생하고 반대 매매가 나오면서 주가를 더 떨어뜨리는 악순환. 이번 12% 폭락의 주범도 바로 이 레버리지의 역습이었습니다. 담보 비율 140%를 맞추지 못해 강제로 청산당한 계좌들이 하락장의 땔감이 된 겁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은 이 약점을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그들에게 한국 시장은 ATM기라는 오명이 있죠. 한국 원화는 유동성이 좋아서 신흥국 시장 전체가 불안할 때 가장 먼저 팔아치우기 좋은 자산이거든요. 게다가 변동성이 크니까 단타치기 딱 좋은 놀이터인 겁니다. 그들이 물량을 조금만 던져도 레버리지에 묶인 개인 매물이 쏟아져 나오니 하락폭을 키워서 싼 값에 다시 줍기가 너무 쉬운 구조입니다. 이번 사태는 우리에게 아주 명확한 경고를 보내고 있습니다. 빚내서 투자하지 마라. 너무 뻔한 조언 같죠? 하지만 이번 폭락장에서 깡통찬 계좌의 90% 이상이 신용 미수 계좌였습니다. 현금으로 투자한 사람은 그저 평가액이 줄었다가 다시 회복됐을 뿐이지만 빚내서 투자한 사람은 반등의 기회를 보기도 전에 시장에서 퇴출당했습니다. 이자 몇 푼 아끼려다 원금 전체를 날린 셈입니다. 특히 4050 세대 여러분, 노후 자금을 불리겠다는 조급함에 레버리지를 쓰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번만 먹고 빠지자는 생각, 정말 위험합니다. 시장은 여러분의 조급함을 먹고 자랍니다. 이번 폭락장은 그 조급함이 얼마나 비싼 대가를 치러야 하는지 보여준 잔혹한 수업이었습니다. 5년 동안 모은 돈이 5시간 만에 사라지는 경험, 다시는 하지 말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 정보의 비대칭입니다. 우리는 뉴스를 보고 매매하지만 스마트 머니는 데이터를 보고 매매합니다. 뉴스는 항상 후행합니다. 폭락했다는 뉴스를 보고 팔면 이미 바닥이고 반등했다는 뉴스를 보고 사면 이미 고점입니다. 뉴스가 나올 때쯤이면 이미 선수들은 짐 싸서 떠난 뒤라는 걸 명심해야 합니다. 이번 사태에서 승리한 개인 투자자들도 있었습니다. 그들은 뉴스를 끄고 기업의 가치를 믿고 버틴 사람들입니다. 혹은 현금을 쥐고 기다리다가 모두가 공포에 질렸을 때 용기 있게 매수 버튼을 누른 소수의 역발상 투자자들입니다. 도대체 어떻게 이게 가능했을까요? 그들은 시장을 예측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대응했습니다. 어디까지 떨어질까를 맞히는 건 신의 영역입니다. 하지만 지금 가격이 싼가, 비싼가를 판단하는 건 인간의 이성으로 가능합니다. 이제 결론을 내려보겠습니다. 코스피 사태 후 시장은 안정을 찾은 듯 보입니다. 하지만 안심하지 마세요. 중동 리스크는 여전히 현재 진행형이고 언제든 제2, 제3의 폭락이 올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다음에 또 이런 일이 생기면 나는 어떻게 할 것인가입니다. 그때도 공포에 질려 바닥에서 던질 것인가, 아니면 이성을 찾고 기회를 잡을 것인가. 첫째, 현금은 쓰레기가 아니라 가장 강력한 무기입니다. 폭락장에서 현금이 없는 투자자는 구경꾼이거나 피해자일 뿐입니다. 워런 버핏이 왜 그토록 많은 현금을 쌓아두겠습니까? 바로 이런 날을 위해서입니다. 포트폴리오의 일정 부분, 적어도 20에서 30%는 반드시 현금으로 들고 있어야 이런 위기가 왔을 때 기회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현금이 있어야 공포를 용기로 바꿀 수 있습니다. 둘째, 내가 투자한 기업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옆집 김 부장이 좋다더라 해서 산 주식은 5%만 빠져도 불안해서 못 견딥니다. 그 기업이 뭐 하는 회사인지도 모르니까요.
하지만 내가 공부하고 확신을 가진 기업은 20%가 빠져도 싸게 더 살 기회로 보입니다. 이번 폭락장에서 버틴 힘은 결국 확신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의 보유 종목, 주가가 반토막 나도 더 살 수 있습니까? 이 질문에 예라고 대답할 수 없다면 그건 투자가 아니라 도박입니다. 셋째, 레버리지는 양날의 검이 아니라 그냥 시한폭탄이라고 생각하십시오. 특히 변동성이 커지는 시기에는 빚을 줄이는 게 최고의 재테크입니다. 잠을 편하게 잘 수 있는 수준까지만 투자하세요. 이것이 수면 테스트입니다. 밤에 주가 걱정에 잠이 안 온다면 당신은 이미 감당할 수 없는 위험을 지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시장의 소음에 휘둘리지 마세요. 하루에 12%가 빠지고 다음날 10%가 오르는 건 정상적인 시장이 아닙니다. 이건 심리가 만들어낸 환상입니다. 주가는 결국 기업의 가치에 수렴합니다. 시간이 걸릴 뿐이죠. 우리는 지금 초불확실성의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오늘 맞았던 상식이 내일은 틀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변하지 않는 진리는 있습니다. 공포는 기회를 위장하고 찾아온다는 것, 그리고 준비된 자만이 그 기회를 잡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남들이 욕심을 낼 때 두려워하고 남들이 두려워할 때 욕심을 내십시오. 이번 코스피의 롤러코스터, 여러분에게는 공포였습니까? 아니면 기회였습니까? 그 대답이 앞으로 여러분의 자산이 어떻게 될지를 결정할 겁니다. 경제의 속마음이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